자, 구협회 저가역할부터 자세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보험 증권의 의미, 분류 뭐 이런 것도 살펴봤었고, 증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증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보험 약관, 뭐 혹은 보험 조항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보험자의 책임이나 피보험자의 책임, 뭐 담보 범위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나타내는 것이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었죠. 근데 이제 역사가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해상보험이 여러 가지 약관이 난립하게 되고 서로 간에 약관 간에 충돌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약관의 통일의 필요성에 의해서 런던 보험자 협회에서 표준 약관을 제정한 것이 협회 적화 약관이었고, 이게 이제 1912년에 최초로 사용되어서 쭉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82년도 이전 약관을 그냥 구협회 적화 약관. 근데 구라는 말은 신구 구분을 위해서 붙인 거지. 뭐 똑같이 명칭은 그냥 협회 적화 약관, 인스티튜트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분이 보험 상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험자의 담보 범위에 의한 구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나눠져서 볼 수 있습니다. 구협회 적화 약관에는 첫 번째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독 훼손 부담보 약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손 담보 약관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위험 담보 약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전위험 담보 요건은 올 리스크라고 하고, 분손 담보 조건은 with average라고 하고, 단독 훼손 부담보 약관은 free from particular average라고 하는데, particular average가 단독 훼손이거든요. general average가 공동 훼손, particular average가 단독 훼손인데, 이 단독 훼손 부담보 할 때 이 부가 아니 부자예요. 아니 부자. 그러니까 단독 훼손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free from이란 게 보험자가 프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자가 단독 훼손 상황에서는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단독 훼손 부담보의 의미가. 그리고 분손 담보할 때 with average예요. with average. 단독 훼손, 공동 훼손 구분하지 않고 그냥 분손, 부분적 손해를 담보해 준다. 누가? 보험자가. 그 뜻입니다. 그러면 전위험은 올 리스크니까 세상의 모든 위험을 다 부담해 주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위험, 올 리스크란 말은 좀 관용적인 의미로 쓰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세상의 모든 위험 다 책임진다 이 뜻보다는 그냥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았고, 보험자의 책임 같은 부분을 올 리스크로 보험을 들더라도 보험자의 면책에 해당되는 사유에 있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점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세 가지의 어떤 담보 범위를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ICC FPA 경우에는 여기 지금 꺽쇠 이렇게 나와 있죠. 요만큼이 FPA 부보 번이고, WA가 좀 더 커지고, 올 리스크가 좀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FPA의 담보 범위를 쭉 살펴보면 첫 번째가 전손이 나옵니다. 전손은 두 종류가 있죠. 현실 전손, 추정 전손 다 포함이 되고요. 자, 두 번째 공동 훼손이 있어요. 공동 훼손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세 번째 비용 손해, 비용 손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 훼손을 제외한 전손, 그 다음에 공동 훼손, 그 다음에 비용 손해가 있는데, 4번, 5번, 6번이 내용을 읽어보면 분손이에요. 부분적 손해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FPA는 분손, 단독 훼손을 담보해 주지 않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특정 분손이라고 하는 몇 가지는 분손에 해당되고 단독 훼손에 해당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거를 추가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밀하게 따지면 FPA가 아니라 FPA 플러스 알파지. 이 알파가 이 추정 전손, 특정 전손에 해당된다는 특정 분손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단독 훼손이라 할지라도 그 사고의 원인이 선박의 자초, 침몰 혹은 화재에 기인하는 경우. 이건 이제 중차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단독 훼손의 경우에도 분손을 부보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적이나 한적이나 양하 도중에 물품을 싣고 내리고 하는 도중에
이 포장 단위 자체가 화물 포장 단위 하나 자체가 툭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파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뭐 실링 로스, 뭐 포장 단위 뭐 파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경우에도 부분적 손해이긴 하지만 전체를 떨어뜨린 게 아니잖아. 뭐 하나 이렇게 10개 중에 하나 이렇게 옮기다가 하나 떨어뜨린 거잖아요. 이 경우에도 보험자가 부보해 줍니다. FPA로 들어도. 자, 그다음에 화재, 폭발, 충돌, 접촉, 그리고 피난항에서의 양하, 뭘 전쟁 위험이나 뭐 악천후나 이런 거 피하기 위해서 피난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물건 내리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 경우에도 FPA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부보해 줍니다. 자, 그러면 단독 훼손 부담보 조건 말고 with average 분손 담보 조항에서는 뭘 보상을 해주냐? 여기 얘기한 특정 분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4번, 5번, 6번의 원인을 제외한 모든 단독 훼손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악천후, 헤비 웨더라고 하는데 뭐 파도 크게 치고 비 오고 바람 세게 불고 이런 날씨에서 바닷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하물이 젖는 등의 사고가 나는 경우에 그거 보험자가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ICC AR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에 의한 손해를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FPA나 WA는 보험자의 책임이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열거주의라고 하고, AR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열거를 해놓지 않고 면책 사유를 제외한 모든 걸 보상해 준다는 개념에서 포괄주의, 이렇게 포괄 책임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구협회 적하약관의 담보 범위였고, 신협회 적하약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게 너무 오랜 기간 사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신해상증권 뉴 로이드 팔리시를 제정할 때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신협회 적하약관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제정을 했는데요. 증권하고 이제 협회 적하약관을 제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때 만들어질 때 ICC-A, ICC-B, ICC-C를 따로 이렇게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협회 적하약관을 만들어질 때 뭘 함께 만들었냐면 전쟁 약관, 동맹 파업 약관을 따로 만들었어요. 보통 전쟁 위험이나 동맹 파업은 우리가 운송 공부할 때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면 뭐 운송인이나 뭐 어떤 당사자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기 때문에 보통 면책이 되거나 뭐 책임을 지지 않거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면책을 해버리면 그 동맹 파업이나 전쟁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나 손실을 무역의 당사자들, 수출자나 피보험자나 뭐 보험 계약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약으로서 만들었습니다. 특약으로서. 특약이란 건 뭐예요? 우리 보험 광고 같은 데 보면 기본 암 보험에다가 뭐 특이 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돈 더 내고 추가 보장을 받듯이 해상 보험에 있어서도 적하 보험을 들 때 기본적인 적하 보험 외에 전쟁 위험으로 인한 손실이나 동맹 파업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들 때 추가적으로 특약을 부보를 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보험료를 더 내야 되겠죠. 그때도 이런 전쟁 담보에 대한 약관과 동맹 파업에 대한 약관도 요 신협회 적하약관이 나올 때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특징을 좀 살펴보면 ICC-A가 있고 ICC-B가 있고 ICC-C가 있는데, 그러면 ICC-AR이 ICC-A고 ICC 뭐 WA가 B냐? ICC-AR, WA, FPA가 말하고 있는 담보 범위하고요, ICC-A, B, C가 얘기하고 있는 담보 범위가 좀 상이합니다. 달라요. 안 맞아요. 유사할 수는 있어요. 어떤 점이 유사하냐? ICC-AR하고 ICC-A가 유사합니다. 그거는 똑같이 면책 사유를 제외한 모든 외부 원인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을 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ICC-AR하고 ICC-A는 비슷하나 WA나 B, FPA나 C는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자, 그리고 이 1982년도 나왔던 버전에서 2009년도 버전으로 한 번 더 개정이 됐습니다. 2009년도 버전의 개정은 많은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요.
문구 같은 것들이 좀 수정되고 그리고 요 82년과 2009년 사이에도 시간의 흐름이 좀 있었잖아요. 한 30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외부적인 변화, 뭐 어떤 무역 간행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수용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테러 행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2009년도 버전이 보험자보다는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으나 문구나 용어의 수정 그리고 특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보험자의 담보 기간, 보험자의 그 보험 구간이 확장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41번 슬라이드의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82년도 버전에는 보험자의 어떤 책임 범위, 그러니까 보험자의 담보 기간의 시작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운송 개시를 위해서 창고를 떠날 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2009년도 버전에서는 보험의 목적물이 운송 차량의 적재를 위해서 처음 이동할 때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앞에서는 그냥 화물이나 뭐 이런 식으로 지칭했던 거를 명확하게 보험 목적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창고를 떠날 때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창고를 떠날 때가 아니라 창고 떠나기 위해서 차량에 실어야 되는데 차량에 실을 때도 아니고 차량에 실기 위해서 화물을 들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로 바뀌었죠. 그럼 뭐예요? 그건 뭘 뜻하는 거다? 화물의 적재 중, 그러니까 화물을 차량에 적재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위험이나 손실에 대해서도 보험자의 담보가 확장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2009년도 협회 적하 약관의 기준으로 봤을 때 ICC ABC의 담보 범위를 좀 살펴보면 42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니라 이 오른쪽에 보면 A, B, C 이렇게 되어 있고 동그라미 X 되어 있죠. 동그라미는 보험자가 담보 위험을 지는 부분, X는 안 지는 부분이에요. 면책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상당 인과관계에 의한 손해가 있습니다. 저 상당 인과관계라는 손해라는 것이 뭐냐면 저기 담보 위험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그것을 이제 원인과 결과로 해서 사고가 발생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화재, 폭발, 그리고 자초, 교사, 침몰, 전복. 이게 대표적인 해상 고유 위험이죠. 배가 딱딱한 데 걸리거나 모래톱에 빠지거나, 그죠? 그리고 뭐예요? 침몰하거나 싱킹하거나 배가 뒤집히거나. 자, 그리고 배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뭐 창고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때 이런 얘기 있죠. 배에 화물을 싣기 위한 육상 운송 구간도 보험자의 담보 기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상 운송 수단, 뭐 도로 운송 트럭이가 됐든 아니면 철도가 됐든 이런 것들도 뭐 전복이 된다든지 탈선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보험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 외에도 뭐 충돌, 물 위에의 어떤 뭐 물체나 이런 거에 부딪히는 경우, 운송수단이나 물건이 부딪히는 경우, 거기서 당연히 보험자의 보상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조난항에서 피난항에서 물품 내리다가 사고 나는 경우 그것도 책임 들어가고요. 6번 지진, 하산의 분화, 낙뢰, 천재지변이죠. 근데 천재지변이라고 안 써놓고 명확하게 지진, 분화, 낙뢰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요거 해준다는 거죠. 천재지변 중에서 요거 해준다는 거죠. 모든 세상에 천재지변 다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명시적으로 딱 이야기해 놓은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ICC-C는 안 해줍니다. 그죠? ICC-A하고 B만 해줍니다. 자, 2항에 근인관계에 의한 손해가 있습니다. 근인관계란 게 명확하게 이거에 의해서 사고가 나고 멸실손상이 발생한 걸 말합니다. 자, 공동훼손, 희생. 공동훼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공동의 재산이 공동의 위험에 직면해서 이례적으로 어떤 물품의 희생이나 선박의 부분품의 희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공동훼손 희생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험자가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나중에 실제 희생이 된 사람이 분담금을 기다리기보다는 뭐 한다 그랬어요? 빨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받는다라고 했죠.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 투하, 바다에 물품을 버리는 거.
그러면 당연히 보상받아야 될 것이고, 갑판 유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싱 오버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판 위에 있는 하물이 바닷물에 이렇게 휩쓸려 내려가는 걸 뜻해요. 그래서 그 경우에도 보험자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여기도 ICC-C에 X가 표시되어 있죠. ICC-C로 보험을 들면 요거 보상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수, 호수, 하천수의 침입. 해수, 바닷물. 호수, 호수물. 하천수, 강물. 그렇죠? 그렇죠? 다 써놨죠. 그래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젖는 걸 말하겠죠. 물품이 젖는 거. 이 경우에 ICC로 들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자, 그리고 물품을 선적하거나 혹은 하역하거나, 뭐 선적, 환적, 양육, 뭐 어떤 그런 모든 하역 작업 도중에 포장당 그 개별 포장을 하나를 떨어뜨려 가지고 파손되는 경우, 그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ICC-C는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언급되어 있는,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그 외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의 경우에는 ICC-A만 보상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ICC-AR에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세상 모든 위험을 다 커버해 주는 건 아니고, 뭐만 면책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 애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훼손 조항이 있는데, 공동훼손 조항의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공동훼손 희생 외에도 뭐 발생하는 손해라든지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보험회사에서 해결을 해주죠. 그리고 3조에 쌍방가시 충돌 조항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쌍방가시 충돌 조항에 따라서 뭐 배상액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볼 텐데, 요거는 2009년도 협회 적하 약관에 있는 내용 중에 운송 약관의 내용입니다. 운송 약관의 내용이라서 그 내용이 쉽게 말해서 보험자의 담보 기간에 대한 설명인데, 언제부터 보험자가 책임지기 시작해서 언제 보험자의 책임이 끝나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작되는 시점을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창고 떠날 때 아니죠. 창고를 떠나기 위해서 하물을 실을 때가 아니죠. 그렇게 실기 위해서 하물이 처음으로 움직인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운송 도중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험자의 책임 구간이 적용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상위험, 그러니까 협회 적하약관하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동맹파업과 관련된 특약의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근데 전쟁 특약 있죠. 전쟁 특약. 전쟁 특약은 본선 적재 시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게 좀 달라요. 뭐 지금은 뭐 전쟁 특약이나 뭐 협회 동맹 파업 약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기에는 조금 내용적으로는 좀 과도해서 그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지만, 보험자의 담보 위험의 시작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이런 거 다 보상해 주겠죠. 자,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겠죠. 그럼 언제 끝나느냐? 언제 끝나느냐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 45번 슬라이드에 있죠. 네 가지 경우. 45번 슬라이드를 보기 전에 44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82년도 약관과 2009년도 약관의 시작의 차이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더 확장된 거죠. 요만큼이. 창고에 있는 도중에 혹은 물품을 실을 때, 적재할 때 발생하는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져 주느냐 안 져주느냐, 그걸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고, 자, 45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09년도 협회 적하 약관의 보험자의 담보 기간의 종기에 대한 네 가지 경우입니다.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네 가지 경우가 모두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엔드 조건이 아니라 오화 조건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먼저 달성되게 되면 그 순간 보험자의 담보 기간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장소적 개념이고요. 4번은 시간적 개념이에요. 첫 번째 개념을 좀 보면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물품이 최종적인 창고나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을 해서 운송이 끝났을 때, 그리고 그냥 끝날 때가 아니라 창고에 도착했을 때 아니고, 창고를 도착해서 물건 꺼내기 시작했을 때 아니고, 창고에 도착해서 물건을 꺼내기 시작해서 다 꺼냈을 때,
양육이 완전히 완료됐을 때 보험자의 책임이 끝납니다. 자,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통상의 운송과정 이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란 거죠. 그래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화물을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양육을 완료한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국제운송 파트에서 공부를 할 때 FCL 화물과 ALCL 화물을 공부를 했어요. F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명의 하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웠기 때문에 물품이 그 사람한테 바로 가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집 앞에서 자기 창고 앞에서 컨테이너를 열어보죠. 근데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하주하고 화물이 같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이라는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각의 하주에게로 배분되고 할당되고 디베이닝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거기서 열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열려가지고 화물이 내려오면 거기서 보험자의 담보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 컨테이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컨테이너가 무역 화물의 단위화로서 일간 운송을 가능하게 했고 운송의 효율성을 증대시켰고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또 컨테이너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컨테이너 자체가 안전한 창고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장기적인 어떤 보관은 아닐지언정 컨테이너에다가 화물 집어넣고 화물 안 빼놓고 그냥 컨테이너 그 상태 그대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왜? 충분히 좋은 창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컨테이너를 하나의 창고로서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거 뭐 천년만년 뭐 해줄 문제는 아니죠. 보험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보험자의 책임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적으로 60일이 경과하면 본선에서 내린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그냥 끝나요. 그럼 쉽게 말해서 뭐겠어요? 배에서 내려서 2달이 지나가는데 2달 지나가기 전에 앞에 1번, 2번, 3번 상황이 발생하면 그 순간 보험자의 담보기간이 끝나고 1번, 2번, 3번 상황이 발생 안 하면 60일 후에 보험자의 담보기간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상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해상보험과 관련된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다음 학기에 수업이 있으니까 듣지 말길 바래요. 자, 그다음에 항공보험으로 넘어갑시다. 항공보험은 기본적으로 항공도 보험 들어야 되겠죠. 사고 발생할 수 있잖아요. 비행기 추락 사고 많이 겪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 재산이나 내 화물을 보험을 통해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항공보험은 크게 하주가 드는, 그러니까 물품을 보내는 무역업자가 드는 항공화물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항공운송인이 드는 보험이 있는데 이게 비행기 보험이 아니고요. 항공운송의 경우에 뭐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항공운송은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이 좀 커요. 뭐 무과실 책임주의 이런 걸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항공화물이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이제 하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항공운송인도 보험을 듭니다.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요. 이건 비행기 보험도 따로 있고 비행기가 좋은 엄청 비싼 물건이란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보험 들겠죠. 자동차 보험 들듯이 선박 보험 들듯이 보험을 드는데 그것도 당연히 보험이고 항공사들이 사고 발생 시에 이 자기 고객에게 물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을 듭니다. 자, 그렇게 하주보험, 항공화물에 대한 하주보험 그리고 항공운송인의 어떤 배상책임 보험 외에도 뭐가 있냐면 여기 중간에 항공화물 하주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항공운송이라는 게 그 운송 기간이라는 게 이 리드 타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보통 화물 자체가 해상 운송에 비해서 뭐 소량이거나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 하주가 항공화물에 대한 개별 하주가 보험회사랑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항공보험을 체결하기보다는 어떠한 형태가 많이 있냐면 중간에 항공사와 항공하주 사이를 연결해주는 항공운송 대리점이나 혹은 프라이 포워더들 운송 주선인 이런 사람들이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에어웨이비를 발행할 때 보험을 대신 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항공화물 하주보험이라고 합니다. 여행사가 여행자 보험을 대신 들어주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들 많이 듭니다. 들기는.
자, 그래서 그러면 항공화물에도 뭐 적하약관이 있나요? 적하약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협회 적하약관처럼 항공보험에도 협회 적하약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협회하고 이 협회하고 같은 협회입니까? 네, 맞아요. 같은 협회예요. 런던 보험자 협회에서 항공보험에 관한 항공보험 적하약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유사한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해상 적하보험의 협회 적하약관은 뭐 ICCA, ICCB, ICCC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죠. 해상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항공화물에 대해서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ICCA 이거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뭐 항공운송은 뭐 분손이나 분손이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사고 나면 다 전손이고. 그래서 이거는 나뉘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만 있습니다. 협회 항공화물 약관 이래서 하나만 존재하고 있다. 자, 그리고 증권도 해상운송처럼 해상보험처럼 협회에서 제정한 항공화물 보험 증권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스티튜트 카고 클로스라고 해가지고 에어 그리고 전쟁 위험에 대한 거 워 클로스, 동맹 파업에 위한 스트라이크 클로스 이렇게 존재합니다.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약간 그 운송인의 책임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공보험도 당연히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복합운송도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복합운송은 보통 복합운송을 의뢰하는 하주는 이게 뭐 해상운송을 전제하거나 항공운송을 전제하기 때문에 무역상은 그냥 기본적인 적하보험을 들어요. 적하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복합운송에서 필요한 보험은 뭐냐면 컨테이너에 대한 자체적인 보험이에요. 복합운송인이나 해상운송인이 컨테이너 그 자체도 재산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대해서 보험을 듭니다. 그게 컨테이너 자체 보험입니다. 컨테이너 자체 보험도 약관이 있습니다. 협회 컨테이너에 대한 기간 약관이 있어요. 그래서 협회 컨테이너 약관 기간, Institute Container Close Time 이게 정식 명칭인데 이렇게 협회에서 제정한 컨테이너 약관이 들어있고 요걸 통해서 컨테이너 그 자체를 보험에 듭니다. 그럼 여기 협회도 그 협회인가요? 네, 맞아요. 그 협회예요. 다 만들죠.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박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 그리고 컨테이너 보험에 대한 표준 약관을 다 제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컨테이너의 운영인이나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컨테이너에 대해서 컨테이너 부보를 하게 되면 컨테이너의 손실이나 멸실에 대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띠는데, 이렇게 컨테이너 자체 보험을 들 때 컨테이너 자체 보험에 추가적으로 특약을 듭니다. 여기 밑에 2번인가 3번의 내용은 컨테이너 자체 보험에다가 여기 2번, 여기 3번, 요렇게 추가적으로 특약을 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2번, 3번은 뭡니까? 2번은 제3자 배상 책임 보험이고요. 3번은 화물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러면 2번은 뭐냐면 내 컨테이너가 내 재산이라서 보험을 들었는데 얘가 다른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 경우 손해배상 해줘야 되잖아요. 물어줘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로 치면 대차, 대물, 대인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컨테이너의 기본 약관에다가 추가해서 특약으로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이에요. 컨테이너 안에 컨테이너가 운송 용구잖아요. 컨테이너가 사용된다는 건 뭘 운송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운송 도중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가 멸실되거나 손상됐어요. 그러면 물어줄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3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에 자체 보험을 들 때 2번, 3번을 추가적으로 특약으로서 보험에 부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컨테이너 보험이었고. 자, 그래서 운송, 국제 운송과 관련해서 보험을 드는데 이런 무역 보험이 이제 뭐 해상 보험이 됐든 항공 보험이 됐든 컨테이너 보험이든 이런 보험을 드는데 그거 외에도 정책 보험이란 게 있습니다. 정책 보험.
정책보험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뭐 운송 화물에 대한 보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무역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경제 정책으로서 국가의 경제 정책으로서 수출 진흥이나 무역 진흥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과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정부 기관, 공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정책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이제 무역 거래나 무역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무역을 하는 당사자는 국내 거래와 다르게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신용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상업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전쟁 위험이나 비상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쉽게 말해서 물건을 보내줬는데 돈이 안 온다거나 물건을 보냈는데 뭐 물건을 안 받는다거나 아니면 주문을 했는데 물건이 안 온다거나 아니면 그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수입국에 뭐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뭐 동맹 파업이 발생하게 된다든지 뭐 내란이 발생하게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무역의 거래의 당사자의 원인을 기책 사유를 볼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무역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뭐 쉽게 말해서 뭐 부도가 난다거나 뭐 계약 파기가 된다거나 뭐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손실이나 그 손해를 당사자가 모두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라는 공기업을 통해서 K-슈어라는 회사입니다. 그 K-슈어라는 회사를 통해서 그 실제 수출입을 하는 무역 당사자들이 소에게 보험료를 내게 하고 실제로 이런 비상위험이나 신용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을 통해서 비용을 신용위험이나 비상위험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제도죠. 일종의 수출진흥책이자 수출보조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K-슈어가 이런 역할과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자한테 당연히 수출대금 회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단기 수출보험, 뭐 중기 수출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고요. 해외에 그 물품 이게 이제 물품 공급뿐만 아니라 그 소위 말하는 협의의 무역뿐만 아니라 용역의 공급 있죠. 해외 공사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 이제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보내서 공사를 하면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서 받게 되는데 뭐 대금 회수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외 공사 보험을 들면 보험을 통해서 손실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경우에도 보험을 들어줘요. 옛날에는 이게 한국 수출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는데 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험을 들 수 있다. 수입보험도 있다. 물론 수입의 경우에는 그 대상 품목이나 이런 것에 조금 제약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책보험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자, 그다음에 무역계약의 종료와 분쟁 해결 살펴봅시다. 자, 무역계약 이제 뭐 마지막 수업이고 끝났어요. 끝납니다. 무역계약 이제 끝났죠. 끝나면 이제 어떻게 끝낼 것인가? 어떤 경우에 끝나는 것인가? 매매계약 체결할 때 처음에 무역계약 체결할 때 계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계약 내용은 매도인은 물품을 보내고 서류도 보내고 매수인은 돈 보내고 물건 받고 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그거 잘 이행했어요. 그래서 잘 끝났습니다. 이행에 의한 종료. 아름다운 이별이죠. 그렇죠? 할 일 다 했어요. 자, 그다음에 합의에 의한 종료. 그렇죠? 뭐죠? 이행은 안 했는데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끝내기로 했어. 그냥 그만합시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많이들 보죠. 그 저기 뭐냐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보면 꼭 감독 자릴 때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 이런 말 나오잖아. 그죠? 이행을 한 건 아니야. 계약 기간 채운 건 아닌데 그냥 헤어지기로 했어. 끝.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다음에 계약 위반에 의한 종료 있을 수 있죠. 한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약 취소, 손해배상 청구 가잖아. 자, 그다음에 이행 불능에 의한 종료. 양 당사자는 계약 이행하고 싶었어. 근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도저히 이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
그렇게 끝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무역 계약의 종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자, 발생 원인에 따라서 계약 위반 사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아름다워요. 그렇죠? 뭐 논의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아름답지 않은 이별이 이 계약 위반에 의한 종료죠. 계약 위반에 의한 종료. 자, 그러면 이 계약 위반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 있느냐? 첫 번째가 이행 태만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죠. 그렇죠? 태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 고의나 과실로. 그런 경우도 당연히 계약 위반이죠. 그래서 계약 취소, 손해배상 갈 것이고. 자, 계약의 이행불능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 종료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죠. 근데 이게 계약의 이행불능이라고 해서 그냥 다 똑같은 이행불능이 아니고요. 원시적인 이행불능이 있고 후발적 이행불능이 있습니다. 원시적 이행불능은 계약 성립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약 성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요건이나 효력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 사기에 의했다든지 아니면 불법적인 뭐 계약이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강요나 강압에 의한 계약이었다든지 뭐 그런 경우. 자, 후발적 이행불능은 계약 성립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뭐 법이 개정됐다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했다든지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을 하는 것이 어려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외부적인 사후의 여러 가지 이벤트나 원인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 목적 달성 불능, frustration이라고 합니다.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의 책임이 양 당사자한테 있지 않아요.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천재지변, 전쟁. 천재지변이나 전쟁을 당사자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내가 전쟁 낸 것도 아니고 내가 지진 낸 것도 아닌데. 그렇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비욘드 컨트롤.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 목적 달성 불능, frustration인데 우리가 앞에서 계약의 조건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 그럼 불가항력 조항은 뭡니까? 프러스트레이션은 뭐고? 프러스트레이션은 저러한 상태, 상황, 저런 법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계약을 양 당사자 책임 없이 끝내자라고 하는 게 프러스트레이션의 법리고요. 불가항력 조항, force majeure clause는 뭐야? 클로즈잖아. 계약서에다가 전쟁, 내란, 천재지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양 당사자 기책 사유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자라고 계약서에 일종의 내용을 삽입하게 되면 그게 불가항력적 상황이고 불가항력 조항입니다. 별로 뭐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행 거절 있고 불완전 이행 있죠. 이행 거절은 뭐겠어요? 쉽게 말해서 이행 안 해. 불완전 이행은 했는데 제대로 안 해. 그렇죠?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죠. 다 이행 태만부터 시작해서 사실 여기 계약 목적 달성 불능 빼고는 다 답답하죠. 다 얼굴을 붉히면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경중에 따른 계약 위반의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반이 굉장히 사소해요. 굉장히 미미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합의에 의해서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아주 크리티컬해요. 중대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계약 위반이라든지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CISG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본질적 계약 위반, CISG 25조에 있는 본질적 계약 위반이 있고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계약 위반의 개념을 우리가 그때 CISG 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상대방에게 기대되는 뭐 이익을 박탈할 정도의 손실, 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본질적 계약 위반이 해당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본질적 계약 위반이 해당되면 바로 계약 취소, 손해배상으로 가고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면 뭐 했어요? CISG는 특정 이행 청구를 요구하거나 뭐 추가 기간을 주거나 했죠. 근데 추가 기간 줬는데 안 한다. 혹은 추가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 그제서야 계약 취소 손해. 물론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을 해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우리가 CISG 뭐 너무 오래되지 않았죠. 불과 한 두세 달 전에 배웠던 내용인데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했습니다. 그럼 계약 위반을 당했다라고 해서 내가 그냥 호구처럼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죠. 예, 제기해야 되죠. 불평을 제기해야 되죠. 그냥 단순하게 불평 불만을 제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그 행동은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어떤 나의 권리의 행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클레임이라고 해요. 클레임. 자,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나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이제 클레임이라고 하는데 무역 클레임이 있을 수 있고 운송 클레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역 클레임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계약 당사자한테 계약 위반의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걸 무역 클레임이라고 하고요. 운송 클레임은 운송인이 운송을 제대로 안 해줘서 운송인에게 희책 사유가 있을 때 운송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보험 클레임은 조금 경우가 달라요. 이거는 앞에 것들은 두 개는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험은 손해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에게 내가 보험 계약에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보험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앞에 두 개는 손해배상 청구라고 되어 있고 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보상 청구라고 하죠. 좀 다른 경우예요. 어쨌든 보험회사한테 내 권리를 주장하든 운송인한테 내 권리를 주장하든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하든 나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이제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계약이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나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무역 클레임이란 거는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무역 조건 공부할 때 배웠던 그 내용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요. 품질 조건 합의했는데 품질 안 지켜. 샘플대로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샘플대로 안 만들어. 자, 100개 보내기로 했는데 100개 안 보내. 100톤 보내기로 했는데 한 80톤밖에 안 보냈어. 당연히 클레임 제기해야 되겠죠. 자, 포장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오다가 사고 났어요. 오다가 파손 났어요. 당연히 클레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선적에 대한 클레임. 내가 여름 옷 팔려고 5월 말까지 가져다 달라고 4월 달에 선적하라 그랬는데 이제 선적해. 늦었죠. 여름 옷 지금 선적하면 늦었죠. 판매시기 다 놓쳤죠.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죠. 내 권리 행사해야 되겠죠. 클레임 제기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결제에 의한 클레임. 돈 안 줘요. 돈 늦게 줘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뭐라 해야 되죠. 당연히 나에 대한 그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 발생 원인에 따라서 분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발생 원인이 굳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무역 계약 조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 클레임을 하는데 성질에 따른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일반적 클레임은 앞에서 봤던 그런 클레임들이에요.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따라서 내가 당연하게 권리 행사를 하는 것들을 일반적 클레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켓 클레임은 뭐냐면 국제 시세가 있거나 시장 상황이 있거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해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약 이행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하기 싫은 거야.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득이 없거나 했을 때. 그래서 뭐 사소한 이유를 꼬투리 잡거나 해가지고 계약 이행을 지체시키거나 지연시키거나 뭐 하는 것을 마켓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계획적 클레임도 있어요. 계획적 클레임은 마켓 클레임보다 더 나간 거죠. 이건 아예 대놓고 사기 치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적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역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클레임은 당연히 정당한 자신의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뭐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으나 마켓 클레임이나 계획적 클레임의 경우에는 뭐 법원에 간다고 해서 반드시 뭐 클레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 문제가 좀 있는 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무역 계약과 관련해서 이런 마켓 클레임이나 계획적 클레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신용조사라든지 뭐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그 업계에서 평판이 별로 안 좋아. 레퍼런스를 한다 그러죠. 레퍼런스 한다 그러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에 대한 평판이 좋으냐 안 좋으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얘는 맨날 사기치고 맨날 뭐 분쟁 일으키고 하면 레퍼런스가 안 좋잖아. 그런 기업이랑 굳이 거래를 하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신용조사나 사전조사, 시장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 위반에 대해서 내가 클레임을 제기를 했고, 그럼 이 클레임에 대해서 나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제3자의 개입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은 당사자 간의 협상, 타협으로 해결하는 방법.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교섭을 해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내면 그걸로 해결이 되는 거죠. 네가 잘못했잖아.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만큼 보상해줄게.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주고받아서 해결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결될 것 같았으면 이까지 안 왔겠죠. 그래서 제3자의 개입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개입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이 있어요. 알선이나 조정은 뭐 그렇게 그거를 뭐 구분하는 실익이 없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것인지 메디테이션을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나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알선이나 조정은 제3자가 개입을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는 제3자 개입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정인이란 사람이 양 당사자한테 조정안을 제시해서 이 조정안을 양 당사자, 분쟁 당사자가 수용을 하면 그걸로 해결이 되는 거고, 수용 못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정입니다. 보통 소송의 전이나 중재 판정 전에 본안전 조정을 하긴 합니다. 본안전 조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뒤에서 설명하게 될 중재를 하기 전에 조정안을 먼저 내가지고 조정해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정도에서 그친다는 거죠. 조정은. 실질적인 분쟁 해결은 중재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중재는 중재인에 의해서 중재 판정이 나오게 되고, 그 중재 판정은 조정하고 다르게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어서 분쟁 해결을 하는 것이고, 소송은 법원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판사님이 판결 내렸는데 뭐 해결이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1심, 2심, 3심 가가지고 해결을 하는데 그렇게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송과 중재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 볼 텐데, 소송이 좋죠.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좋죠. 뭐 확실하죠. 법원의 판결문 받아오면 되니까. 근데 이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일단 뭐 그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오래 걸립니다. 1심, 2심, 3심.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좀 MSG 좀 보태가지고 내가 3천만 원 받아내려고 소송 비용이 3천만 원 그 이상 들 수도 있어요. 1년 동안 1심, 2심, 3심 거치면서 변호사 쓰고, 변호사만 쓰나요? 뭐 여러 가지 뭐 법원에 내야 되는 위탁금이라든지 기탁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내가 법원에 그 시달리는 그 어떤 계산할 수 없는 어떤 됐다 안 됐다 아니야? 들리죠? 마이크 배터리 다 됐어. 자,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매우 좋은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중재는 1심제거든요. 1심제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소송을 대신하는 알선이나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분쟁 해결 방안을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렇게 해가지고 ADR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ADR,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중재가 만약에 실제로 양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분쟁이 발생을 해가지고 양 당사자가 이 분쟁의 해결을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중재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상사중재원이 이 중재 분쟁 중재에 대한 어떤 접수를 받아서 3인의 3명, 보통 3명으로 이루어져요. 중재판정부가 3명의 중재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3명의 중재인은 보통 한 명씩을 양 분쟁 당사자가 한 명씩 이렇게 지정을 하고, 세 번째는 중재원에서 선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3명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3명 중에 반드시 한 명은 변호사가 들어가요. 변호사가 들어가서 이제 분쟁 해결을 하는데, 나머지 2명은 이 그 해당되는 분야에 보통 전문가들이 들어갑니다. 뭐 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해당되는 분야에 오랜 기간 근무한 뭐 고위 공무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전문가,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이 3명이 그 분쟁 사안에 대한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하죠. 심리를 진행을 해서 중재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중재 판정에 따라서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중재 해결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중재를 할 거면 이렇게 좋은 중재를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중재 합의가 필요합니다. 중재 합의. 그 중재 합의란 건 뭐냐? 우리가 앞에서 무역 계약 조건 공부할 때 했던 것처럼 매매 계약서나 무역 거래 조건에 대한 일반 협정서나 뭐 이런 곳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들어가서 양 당사자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라는 양 당사자의 계약 합의가 있어요. 그게 없다면 중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원 가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11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추천하는 표준 중재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양 당사자의 분쟁을 대한민국에 있는 상사중재원에서 상사중재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법과 상사중재 규칙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고 그 분쟁 해결 판정이 최종적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중재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만 분쟁 해결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상에 중재 조항을 넣거나 아니면 별도의 중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런 식으로 중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어찌 됐든 뭐 사전적으로든 어쨌든 별도로 하든 계약서에 삽입을 하든 중재 합의가 있어야만 이것을 통해서 중재를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게 중재 합의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재 합의에 따라서든 아니면 중재 조항에 따라서든 아니면 중재 계약에 따라서든 양 당사자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계약서 쓸 때는 중재로 분쟁 해결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분쟁 발생했을 때 나 중재하기 싫어, 소송으로 할래, 요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법원에서 그럼 기각해버려요. 판사님이 안 받아줍니다. 야, 너네 이 계약서에 중재 합의로 해가지고 중재 분쟁 해결하기로 했는데 그럼 그거 해 라고 해버립니다. 법원 못 가요. 자, 그래서 중재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중재에 대해서 이 중재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중재법이 있는데, 그 중재법이 어디서 온 거냐면 유엔에서 제정한, 운시트랄이 제정한 국제상사 중재에 대한 모델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재인 선정이나 중재 절차나 중재 심리 절차나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우리나라 중재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인커텀스를 제정한 ICC가 만든 중재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ICC가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중재법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대한상사중재원인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상사 중재 분쟁하는 그 중재원이 ICC예요. ICC 내에 상사 중재원이 있어요. 상사 중재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적용하는 게 ICC 중재 규칙입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재와 관련된 국제 협약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제네바 의정서 뭐 이런 건 뭐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뉴욕 협약이라고 하죠. 뉴욕 협약. 이게 꽤 오래 전에 협약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협약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중재가 판정이 나면 중재 판정부 중재인 3명이 판정을 딱 내렸어요. 중재 판정문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강행적을 구속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판정문 자체가 강행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재 판정문이 나오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 판정문을 법원으로 보내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님이 땅땅땅 해줍니다. 그래서 그 판정문의 내용을 일종의 공인해 준다고 해야 될까요? 승인해 줘요. 그래서 법원에서 승인해 버리기 때문에 그 판정문의 내용이 강제 집행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서 뭐 대집행이라든지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라든지 이게 가능해져요. 근데 그래서 중재는 반드시 법원의 승인과 집행 절차가 필요로 한데 이게 국제상사 중재이기 때문에 뉴욕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승인과 집행이 국경을 넘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문을 들고 우리나라 서초에 있는 뭐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가서 들이밀면 승인과 집행을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판정문 들고 미국 LA에 있는 뭐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에 가가지고 승인과 집행을 해달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해줘요. 왜? 미국도 뉴욕 협약에 가입국, 우리나라도 뉴욕 협약에 가입국. ICC 중재 판정 받아 와가지고 우리나라 법원에 와가지고 승인 집행 청구한다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뭐다? 여기서 받은 중재 판정을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승인받을 수 있고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를 뜯어낼 수 있다든지 그런 집행력을 가진다는 거죠. 이게 중재가 가진 가장 좋은 장점이에요. 소송하고 다른. 소송은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한다고 쳤을 때 우리나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문을 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법원, 우리나라 슈프림 코트, KSC 이렇게 하죠. 코리안 슈프림 코트 이 판결문을 딱 들고 미국을 가요. 비행기 타고 가서. 그래서 미국 사람 앞에 보여줍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이 콧방귀를 껴요. 여긴 미국이야. 뭐예요? 법에 그 관할 법원에 미치는 법률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 법정지가 미치는 법의 효력이 우리나라 국경 안에 머무릅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나 판정이 미국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미국 사람한테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 미국 사람한테 영향 주려면 미국 법원이 판결해야 돼요. 그래서 뭐 미국 회사랑 소송 붙을 때 미국 법원 가가지고 소송하는 이유가 뭐야? 미국 법원에서 승소하면 미국 회사나 미국 사람한테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거든. 한국 법원에서 승소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분쟁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면 이런 국제적인 승인이나 국제적인 집행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재는 가능하다는 거죠. 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런 국제상사 중재에 대해서 강행력을 인정하고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중재 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에 대한 협약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중재의 장점이다. 예전에는 사실 이게 아쉬운 부분이 사실 이렇게 무역 수업, 국제상학 수업의 거의 끝부분에, 거의 끝 시간에 이렇게 중재라는 게 있다 정도로만 설명하고 이제 수업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마치게 됐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분야이기도 하고 사실 요즘에는 이제 제가 학부 다닐 때는 이게 수업이 따로 한 학기 동안 했었어요. 한 학기 동안 상사 중재로 한 학기 동안 했었는데 지금은 경영대에서 수업을 주로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연구하고 관심 있고 학습을 하는 분야가 로스쿨에서 이거 많이 해요. 상사 중재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모의 상사 중재 대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로스쿨 학생들을 상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좀 아쉽긴 하나 그래도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국제상학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좀 잘 이해해주고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여기까지 상사